그 앞에 뭐 알칼리 금속, 할로젠 금속은 너는 안 해도 돼. 우리 지금 화원을 하는 게 주목적이어서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제목이 뭐로 바뀌었냐면 이제 원자의 전자배치. 그럼 이제 원자의 전자배치라는 건 아까 뭐 우리가 대략적으로 표현해봤는데 일단 원자는 이제 가운데 뭐가 있다. 가운데 있는 플러스 D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 전자가 있는데 봐봐. 예를 들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 전자가 가만히 있잖아. 그럼 그냥 얘가 뭐 하니까? 끌어당기면 원자핵에 탁 붙여서 뭐 한다? 사라져. 전자. 그래서 전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원자핵을 기준했을 때 전자가 원자핵 주변 이렇게 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뭐 하냐면 도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이유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봐. 얘가 없을 때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뭐 하는 거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자핵이 탁 나타나잖아. 그럼 원자핵이 저 전자를 봐. 지난 시간에 했던 물리학 같은 게. 그래서 전자가 이 원자핵을 뭐해서? 아니 원자핵이 전자를 뭐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달아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도는 거야. 물론 이제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면 원자핵이 잡아당겨도 이렇게 쑥 돌다가 이제 뭐 할 수 있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저 원자핵에 뭐 하냐면 붙들려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붙들려 있다는 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야? 지구. 그죠? 우리가 지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지구 표면을 지금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랑 똑같이 전자도 원자핵에 뭐 하는 거야? 속박이 되어 있잖아. 그냥 속박이 되어 있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에서 벗어나려면 누가 우리한테 매우 큰 뭘 줘야 돼? 에너지나 힘을 줘야지 벗어나는 거랑 똑같이 전자도 원자핵을 이렇게 돌고 있다. 만약에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걸 벗어나고 싶으면 어딘가에서 매우 큰 힘이나 매우 큰 에너지를 주면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이 있을 때 전자라고 하는 원자핵을 뭐 하냐면 원자핵을 도는데 보통 우리가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걸 인공위성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도는 뭐가 있냐면 도는 궤도라는 게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도 되냐면 전자가 도는 전자 이렇게 표현해. 전자 껍질. 그래서 결국은 전자라고 하는 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 전자가 돌고 있는 뭐가 있냐면 궤도 혹은 뭐가 있냐면 전자 껍질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에요. 알았지? 매우 어려운 개념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지금 과학으로 봤을 때 양자역학. 여기 양자역학의 의미 들어본 적 있지? 아까 방송에 보면 요새 우리나라 뭐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누가 맨날 나와서 양자역학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잘 안 배웠어. 갑자기 이런 생각하지. 정재승 이런 사람들 알잖아. 뚱뚱하지. 그 사람들이 뭐 가끔 방송에 나와서 양자역학이 뭔지 뭐 설명을 하긴 하지. 그래서 매우 어려운 개념이에요. 양자역학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건데 일단은 이제 먼저 해야 될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지금 전자라는 놈이 있었을 때 전자가 돌고 있는 뭐가 있는 거야? 궤도가 있잖아.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는데 궤도가 있고 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전자는 자기가 지나다니는 뭐야? 길이 있는 거야. 길. 그러니까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가 뭐야?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는데 차가 인도로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선생님 예전에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이 토요일 날 아침에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전화해봤더니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와서 치고 도망갔다. 음주뺑소니. 그러니까 그게 치고 도망갔다라는 걸 떠나서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이 인도로 다니는 게 정상인데 그걸 어긴 거야. 그지? 그런 것처럼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뭐가 있는 거야? 궤도가 있는 거야. 궤도가. 근데 이 돌고 있는 궤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이런 말이야. 불연속. 연속적이지 않다. 연속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몇 가지 해보면 첫 번째 이거야. 우리가 1, 2, 3, 4, 5 이런 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왜냐면 1과 2 사이에 수없이 많은 숫자가 들어갔죠. 그치? 그러니까 자, 비유해보면 또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간다고 쳐봐. 높은 데 있다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있는 연속적인 방법은 미끄럼틀 같은 걸 타고 내려와. 쭉 내려오는 거야. 연속인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계단으로 내려오면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내려오지. 그럼 그건 뭐야? 그건 불연속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 사람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왜? 우리 몸은 세포 몇억 개가 모여서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뭔가 이렇게 카운팅하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기 시작하잖아. 이런 것들은 다 불연속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전자는 어떤 돌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야. 궤도가 있다는 거는 이 궤도하고 이 궤도 사이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돌 수 없다는 거야. 딱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걸 불연속이야. 네. 원래 양자역학의 양자의 뜻이 불연속이라는 뜻이야. 네. 그래서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뭐한다? 존재한다. 불연속적인 궤도를 따라서 돈다.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는 거야. 만약에 전자가 연속적으로 돈다라고 표현하면 전자는 여기 사이에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는다. 돌고 있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길 빼고 다른 데는 뭐 하는 거야? 갈 수 없다. 그게 중요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조금 필요해. 알지? 왜 조금 필요하냐면 그러면 저 그림을 다시 그릴 때 이렇게 가운데 원자핵이 있을 때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되게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는데 자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서 이게 뭐냐면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어요. 준. 그래서 에너지 준인데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표현할 때 배운 적이 뭐다? 있어. 근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던 거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치면 요 말이 준이잖아. 기준으로부터의 뭐냐면 위치 에너지. 근데 중학교 원래 과학을 배울 때 위치 에너지 설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혹시 기억나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하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근데 우리가 높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금 이제 전자가 어떤 궤도를 따라서 뭐 하고 있어? 돌고 있을 때 그 전자가 어떤 궤도를 따라서 도는 거에 위치를 뭐 하는 거야? 위치를 에너지로 표현을 해줘. 그래서 그게 에너지 준이야. 기준으로부터 전자가 어디 돌고 있는 그 궤도를 에너지로 나타내는 거야.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정확하게 치면 저 무한히 먼 데가 기준이거든. 근데 그건 이제 화 원할 때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합과학 정도 수준에서 그냥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준일 때 여기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요만큼 높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떨어져 있어 여기서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전자가 요 위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이 전자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기준으로부터 점점 뭐하니까 멀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점점 뭐하는 거야? 높이가 점점 높아지니까. 더 커지죠. 그렇지. 그럼 위치가 점점 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길 돌고 있을 때 여길 기준일 때 위치 에너지를 100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전자가 여길 돌면 전자는 원자핵을 기준일 때 위치 에너지를 100만큼을 갖고 돌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길 돌고 있을 때는 예를 들면 400이고 여길 돌고 있으면 예를 들면 900이에요. 이렇게. 그럼 봐봐. 만약에 어떤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고 싶어.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원자핵에 가까운 여기 있다가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데? 100인데 여기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40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300이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300이 필요하니까 어딘가에 300을 뭐야? 주면 어딘가에 300을 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로 탁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전자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전자한테 뭘 주면 빛을 쫙 비치면 이 전자가 그 빛을 뭐하면 싹 흡수하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탁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이때는 에너지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여기.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어떤 전자가 여기 있었어. 그럼 얘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었던 거야? 그지 900만큼 갖고 있었는데 이 전자가 여기로 오고 싶으면 에너지를 얼마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100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일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800을 뭐 하는 거야? 버리는 수. 그렇지. 그럼 그거는 그때는 방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흡수 방출의 개념을 스펙트럼이라는 걸 연관지어서 배워요.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뭐냐면 원자핵 주변에 누가 있는데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다? 돈다. 근데 전자는 도는데 그 전자는 돌고 있는 뭐가 있다? 궤도가 있고 그 궤도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하다?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전자 배치의 원리.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말을 좀 해보면, 자, 아까 이제 주기율표라는 거 우리가 배웠을 때 탄소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탄소는 수헬, 리베, 동탄이어서 6번이야. 6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여기다 6을 이렇게 표시를 쓰거든. 항상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 원자 번호를 보통 써요. 그럼 이제 요게 얘가 갖고 있는 뭐냐면 양성자의 숫자가 6개다 라는 의미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원자는 전기적으로 보다 중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6개 있으면 부구도 6개 있어야 돼. 전자의 개수도 6개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는데 6개 갖고 있는데, 그럼 그 6개를 우리가 조금 전에 전자는 돌고 있는 뭐가 있다고 했을 때 궤도가 있었다고 했을 때 저 6개를 궤도에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게 전자를 뭐하는 거다?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배워보잖아.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게 우리 앞으로 화원을 할 거기 때문에 화원에서는 여기서 맹목적으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을 뭐한다? 이해를 시켜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그냥 외우라고 한 것들을 오늘 뭔가 좀 배우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고 다시 통합과학 내용에서 이제 이걸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다시 이제 화원을 하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순서가 생기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 그 배치하는 기본적인 여기 이제 뭐가 써놨냐면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화원을 배우면 네가 이제 세 개를 배워.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흠투의 위치 이걸 배우는 거고 통합과학에서는 뭐야?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그렇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려보면 일단은 어떤 원자가 있어요. 원자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누가 있다. 이건 이제 궤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궤도가 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각 궤도가 있었을 때 각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근데 왜 몇 개가 굳이 그렇게 들어가요? 라는 건 통합과학에 설명이 안 되고 파원에서 여기 써놨지만 파원에 가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아 그래요? 이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울 때는 그냥 뭐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각 궤도에 있을 때 각 궤도에 맥스다라고 표현해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개. 최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개수는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개수도 8개. 원래는 18개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배워. 지금 오늘 배울 때 8개 하신대요. 그리고 요 네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면 최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맥스잖아.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절대로 저만큼의 개수를 뭐 하면 안 돼? 넘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8개가 들어있으면 최대 8개 들어가는 건 가능하니까 7개나 6개나 5개나 4개나 3개나 2개나 이런 건 뭐야? 돼. 근데 몇 개가 안 된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라는 거에 의문부호는 없어져요. 그냥 그래요. 알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여기에 이제 누구를 집어넣냐면 탄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집어넣는데 그 전자를 채울 때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에너지 준위 중에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쪽부터 채워요. 그러니까 이제 핵의 어느 쪽부터 핵에 가까운 쪽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채워간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만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러면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니까 탄소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전자가 총 몇 개 있다? 6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 몇 개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최대 2개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몇 개를 넣냐면 4개를 이렇게 딱 쓰잖아? 끝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탄소에 뭘 한 거다?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한 거다. 오케이. 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하면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해서 만약에 마그네슘을 하나 넣어줄게요. 마그네슘이 12번이에요. 마그네슘 12번이니까 노란색을 볼게요. 그럼 12번이니까 전자가 총 몇 개 있으니까 12개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최대 2개 달하니까 몇 개 채우고 자 2개 채우고 여기 몇 개 채우면 8개 채우면 그래 아직 몇 개 더 남았어. 그치 2개 더 남았으니까 2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면 아 이게 마그네슘의 전자를 배치한 게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제 여기를 보면서 일반화 시켜볼게요. 지금 먼저 이제 해봐야 될 게 다시 탄소를 보는 거야. 탄소를 보면 탄소는 지금 요 주기율표상으로 봤을 때 몇 쪽에 있어? 몇 쪽이야? 14. 그치. 탄소는 지금 주기율표상으로 할 때 2주기에 14쪽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주기율표상으로 보면 3주기에 2쪽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봐봐.
조금 전에 선생님이 탄소에 뭘 했더니 탄소에 전자를 배치했더니 여기 전자 몇 개? 두 개. 여기 전자 몇 개? 네 개잖아. 그러면 전자 껍질 몇 개? 두 개의 전자를 채운 거지. 근데 탄소가 몇 줄이야? 탄소가. 응. 그러니까 주기라는 게 결국은 전자 채워져 있는 껍질수예요. 주기가. 그러면 마그네슘을 보면 마그네슘은 여기 전자가 채워져 있고 여기 전자가 채워져 있고 여기 전자 채워져 있고 그럼 전자가 몇 개의 껍질에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3주기.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주기율표 우리가 봤을 때 주기율표의 1주기, 2주기, 3주기의 주기는 우리가 이런 원자의 전자 배치할 때 전자가 채워져서 들어가 있는 뭐의 개수를 얘기한다? 껍질 수, 궤도 수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탄소를 이렇게 전자 배치했더니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어? 네 개가 있고 마그네슘을 전자 배치했더니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지 이렇게. 그게 뭐랑 똑같냐면 이 조개 1의 자릿수랑 똑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몇 개? 두 개. 얘는 조개 1의 자릿수가 몇이니까? 4니까 제일 바깥에 몇 개? 네 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해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CL이 있잖아. 내가 CL이 예를 들면 원자번호 몇 번인지 모른다고 쳐. 그럼 CL이 원자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는데 CL은 지금 주기율표상 할 때 3주기 몇 쪽에 있어? 17쪽에 있지. 3주기니까 과감하게 껍질을 몇 개를 그려? 3개를 그려요. 그 다음에 17쪽이니까 제일 바깥에 7개. 그렇지, 7개인 거죠. 7개를 써 이렇게. 그럼 전자는 어디서부터 채우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가 7개 찼다는 건 이미 안쪽을 채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고? 몇 개고? 그러면 2개, 8개, 7개니까 전자를 총 17개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소는 17번이에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주기율표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하면 외우잖아. 어떤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외우면 이렇게 그림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라는 걸 지금 해봤는데 원자의 전자 배치는 주기율표상으로 봤을 때 뭐하고 뭘 확인하냐면 다시 해보면 주기가 뭐다? 조 이렇게 놓고 할 때 주기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전자가 몇 개 있냐, 전자가 채워지는 껍질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족은 정확하게 치면 족에 일의 자릿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어디에 가장 그지 끝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뭐의 수? 전자 수를 우리한테 준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원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보면 알루미늄이 3주기 몇 쪽이다? 3주기 13쪽이다. 그러면 일단 3주기니까 껍질을 몇 개 그리고 3개를 그리고 13이니까 1의 자릿수만 건들면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안쪽부터 채우면 여기 2개이고 여기 몇 개일까? 8개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알루미늄 원자번호 몇 번이다? 13번이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 13번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그 주기율표라는 건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하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어디에 준 거야? 같은 세로줄에 두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 같은 어디에 있는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요 제일 바깥쪽에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서로 뭐하다? 같아요. 그럼 이 결국 제일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어떤 물질을 하고 어떤 물질이 반응하는데 뭐 하는 거야?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족에 속한 애들은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가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봤을 때 반응하는 정도가 비슷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율 표상을 봤을 때 이 족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의 이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다라고 해서 이거를 원자가 전자 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신 시험 문제보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같은 족에 속한 애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어마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디귿에 전자 배치를 한 다음에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고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는 다 원자과 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되겠지?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화학은 뭐가 되게 많은 과목이다. 예외가 되게 많은 과목이에요. 근데 예외가 되게 많은 과목이어서 여기 지금 이 주기율 표상을 봤을 때 18쪽에 있는 애들이거든. 18쪽에 있는 애들 요런 말이 있잖아. 18쪽 원소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으므로 원자과 전자가 뭐다? 0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어? 제일 바깥쪽에 전자를 갖고 있지만 18쪽에 있는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은 화학 반응에 뭐한다? 참여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뒤에서 설명이 하지만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족의 1의 자릿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는데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면 되거든. 누굴 빼고? 18조 빼고. 18조 빼고는 족의 1의 자릿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고 그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자, 비슷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뭐 10번에 보시면 원소들의 주기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주기율표를 정리한 거여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자, 4번으로 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화학 결합.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을 하는 건데, 화학 결합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막 물질 분류할 때 설명하긴 했는데 화학 결합은 종류가 두 개야. 알지? 혹시 기억나니? 화학 결합은 이온들끼리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랑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었냐면 공유 결합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왜 하냐 이제 이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뭐 선생님 되게 뭐 여기서 잠깐이라고 이제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엄마나 이런 아빠가 위인전 같은 것들을 보통 이렇게 읽어보려 하잖아. 그래서 우리 때하고 요새하고 위인은 많이 틀려요. 너네 때 제일 유명한 위인이 뭐야? 김연아 이런 사람 위인이잖아. 자, 스티브 잡스도 요새 위인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통 그런 위인전을 읽으라는 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뭐 할 수는 없어.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 다른 사람이니까. 대신에 그 사람 뭐 하라는 거야? 배우거나 그 사람을 좀 닮으라는 얘기야. 닮으라. 그치? 근데 이제 화학에서 보면 여기 비활성 기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 봤을 때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의 별명이 비활성 기체다. 비활성이라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 활성이 없다. 활성이 없다? 그럼 다른 놈하고 뭐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지? 다른 놈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 혼자 가만히 냅둬도 다른 놈하고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떤 거하고 반응하지 않구나.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자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니까 그냥 자기 자체가 있어도 뭐 하다는 거야?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이렇게 찾다가 누굴 찾아냈어. 비활성체라는 걸 찾아냈어. 비활성체라는 걸 찾아냈는데 얘가 도대체 왜 다른 놈하고 반응하지 않고 왜 안정하지에 대한 이유를 뭐야? 찾았겠지.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는 이 궤도에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뭐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먼저 이제 이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뭘 보면 헬륨을 보면 헬륨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만큼 뭐야? 들어가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네온, 이 중에 있는 네온을 봤더니 이 네온도 제일 바깥쪽에 뭐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만큼이 8개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또 아르곤을 봤더니 아르곤도 제일 바깥에 뭐한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만큼이 뭐야?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18조 원소의 비활성 기체가 반응을 안 하고 안정한 이유는 각 전자 껍질에 뭐한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전자가 뭐한다? 채워져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 이제부터 어떤 전자 껍질이 있었을 때 그 전자 껍질에 최대한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 뭐한다?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라고 불러요. 알지? 그렇게 되면 우리 그걸 보고 안정한 전자 배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럼 이제 요 주기율표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륨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 저 주기율표에 금속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리튬은 여기 전자가 2개 있고 여기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얘는 헬륨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자 배치가 어떤 거야? 불안정해요. 안정한 게 되려면 그 궤도에 전자가 뭐야?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몇 개 있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꽉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헬륨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얘가 안정화가 되고 싶다고 쳐. 안정화가 되고 싶다? 그럼 안정화가 되고 싶다는 거 의미는 비활성 기체를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가 그러면 방법은 2개잖아. 지금 바깥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를 채우는 거야? 7개를 채우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상식인 거잖아. 7개 채우는 거랑 1개 버리는 것 중에 누가 더 되게 단순해 보여? 1개. 그래서 얘는 요 제일 바깥에 있는 요 전자 하나를 뭐하면 버리잖아. 그러면 딱 바깥에 몇 개가 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 헬륨과 같은 전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1쪽에 있는 리튬은 1 플러스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설명이 안 된 나트륨 있잖아. 그래서 나트륨이 1 플러스. 왜냐면 나트륨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바깥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지. 이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바깥에가 8개 되면 또 누가 돼? 영의 전자배치. 그래서 금속들은 전자를 뭐한다? 잃어버리는 거야. 잃으면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 비활성 기체가 된다.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싫어.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잃어버리는 전자의 개수를 여기다 그냥 표시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13 플러스가 아니고 3 플러스. 그래서 금속들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2개 잃어버리고 3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화돼요. 근데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속이 이게 전자를 버리려고 하잖아. 그럼
그럼 누군가 전자를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비금속이 옆에 있으면 비금속은 얘가 얘는 전자를 실어서 버리면 그 전자를 자기 또 뭐야? 얻으면서 얘는 또 뭐가 된다? 비활성이 제압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봐봐. 지금 플루린 바깥에가 17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있어? 그렇지 7개지. 그럼 7개 있으니까 얘는 전자가 몇 개만 들어오면 그렇지 하나만 더 들어오면 누가 된다? 네온 비활성이 지 네온과 같은 전자를 치게 돼. 그래서 비금속은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얻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듯이 CN이 몇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 그 이유가 여기 설명. 그래서 CN은 얼마가 되냐면 그래서 CN은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산소는 바깥에 몇 개 있으니까? 그럼 몇 개? 2개.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바깥에 몇 개 있으니까? 5개. 그럼 몇 개 얻어요? 3개. 그럼 3개 얻으면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비금속들은 전자를 뭐야? 좋아해. 그 다음에 금속들은 전자를 뭐야? 싫어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봐봐. 만약에 비금속들이 2개가 있었다고 쳐봐. 그 비금속들이 2개가 있는데 얘네는 둘 다 전자를 뭐한다? 좋아해. 비금속들은 둘 다 전자를 좋아해. 그럼 비금속들은 둘 다 전자를 좋아하니까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뭐하고 싶지 않다. 양을 뺏기고 싶지 않잖아. 그럼 네가 얘기 생각해봐.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너하고 내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 음식이. 근데 내가 너한테 뺏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나 혼자 먹기는 좀 그러면 우리가 서로 뭐 하면 돼? 나누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공유하면 돼.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여기는 이제 비금속들은 서로 전자를 뭐하기 때문에 서로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뭐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비활성 기체가 될 수 있어. 그게 이제 공유결합이 돼. 그래서 단적으로 아주 쉬운 케이스가 제일 쉬운 케이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수소예요. 수소를 생각해보면 수소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만 있는 거야? 하나만 있고 다시 수소가 이렇게 있고 자 전자가 돌고 궤도가 있고 이제 한 개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도 전자 하나 있고 얘도 전자 하나 있고 둘 다 똑같은 거야. 둘 다 똑같은 수소거든. 그럼 만약에 이 전자가 처음에 얘한테만 이렇게 돌고 있고 이 전자가 처음에 얘한테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이 전자도 이렇게 돌린다고 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하나 자기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다 전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얘는 몇 개가 돼? 2개가 되잖아. 그럼 얘도 원래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 얘도 몇 개가 돼? 그러면 수소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전자를 각각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 뭐 하게 되면? 그렇지. 서로 공유하게 되면 얘도 몇 개가 생기는 건가? 얘도 몇 개 생기는 건가? 그럼 둘 다 누구의 전자 배치가?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이고 헬륨. 헬륨 전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공유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울 때 수소는 항상 자연계 존재할 때 분자의 H2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H2를 쓰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금속들은 이런 행위를 안 해요. 왜? 금속들은 그냥 전자를 뭐하니까? 싫어하니까. 근데 비금속들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싫어하는 전자를 자기가 홀랑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비금속인데 내 비금속 주변에 다 비금속밖에 없는데 서로 안정화해지고 싶어 그런 거야.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화된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공유결합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의 주 목적은 지금 이제 학원에 뭐 독일고 반도 있고 외대고 반도 있고 다른 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화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안 하고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화원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막 버거워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너도 이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화원.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정리해 보면 오탑 하나 있기 때문에 오탑을 수정하면서 자, 첫 번째, 자 1조 원소. 1조 원소는 이제 금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1조 원소는 원자가 전자 한 개. 그 다음에 2조 원소는 원자가 전자를 2조니까 몇 개? 두 개. 자, 여기만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13조 원소는 알루미늄만 금속이야. 금속은 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원자가 전자 몇 개냐면 3개를 뭐 하냐면 3개를 잃어버려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런 말이 쓰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옥텟 규칙이라는 그 의미가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라는 걸 저렇게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15조 원소는 3개, 16조 원소는 2개, 17조 원소는 1개를 뭐 하던가 얻거나 그 다음에 다른 원자가 뭐야? 공유해요. 그렇지? 이제 공유 결합할 때 다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거나 혹은 공유하면 뭐가 되냐면 옥텟 규칙,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누가 화학 결합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그거의 답은 비활성 기체와 똑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개만 하면 끝이에요. 지금 하지? 아, 괜찮아? 네.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온 결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은 이제 첫 번째 써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금속은 보통 뭐가 되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그럼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 음이온이 돼. 그럼 하나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하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딱 붙은 거야. 그게 이온 결합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써 있는 말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전기적으로 극이 서로 뭐하다?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긴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딱 형성되면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럼 결국은 이온 결합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먼저 뭘 만들어야 돼? 이온을 먼저 만들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온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족의 대표적인 원소 나트륨, 2족의 대표적인 원소 마그네슘, 13족의 대표적인 원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16족의 대표적인 원소 산소, 17족의 대표적인 원소 염소. 이렇게. 그럼 이제 1족에 있는 애는 아까 우리가 했듯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다? 하나 잃어버리잖아. 그럼 그 하나 잃어버린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NA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이렇게 돼요 라고 써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원래대로 쓰면 그냥 써보면 NA에서 전자가 하나 빠지면서 Na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근데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화학적으로 봤을 때 식을 세우면 그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절대 마이너스를 쓰잖아요. 약속이야. 그잖아. 중학교 때 배울 때도 화학 반응식 세울 때 다 뭐로만 연결하라고. 그렇지. 플러스.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무조건 정수만 되는 거야. 그거랑 같은 논리로 화학에서는 빼기를 뭐 한다? 쓰면 안 돼. 빼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우변을 이렇게 뭐 한다? 그냥 넘기는 거야. 어차피 화학에서는 이 화살표 여기가 이퀄이 있다. 질량 보존 법칙.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NA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NA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어버려서 Mg2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잃어버려서 이렇게 돼요. 라고 쓴다. 그리고 이제 산소는 16쪽에 속하니까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서 5의 2-가 되고,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Cl-가 된다. 이렇게 하거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절대로 1쪽에 속하는 나트륨은 전자를 2개 모았나? 2개 잃어버리면 더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몇 개는 무조건 잃어버릴 거야. 1개만 잃어버려. 1개. 그렇지? 그럼 얘는 이름이 뭐야? 높아진 거 이름이 뭐야? 나트륨 이온. 얘는 마그네슘 이온. 얘는 알루미늄 이온. 얘는 아니 산화 이온. 얘는 영화 이온. 그렇지? 끝에가 소를 띄면 끝나면 소를 띄고 화를 붙여서 이온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잃어버리는데, 만약에 나트륨하고 산소하고 서로 결합을 하고 싶다고 쳐봐. 근데 산소는 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나트륨하고 만약에 산소하고 결합하려고 하면 나트륨은 절대로 전자를 2개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그래서 결국 얘하고 결합을 하려고 하면 얘네가 다 2가 써야 돼. 이래야지만 얘가 2개 잃어버리면 그 2개 잃어버리는 걸 산소가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써보면 이 Na 플러스랑 뭐가 5의 2 마이너스랑 서로 뭐야? 결합하기 때문에 Na 2O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중3 때 원래 이게 다 설명이 안 돼. 왜 NA는 도대체 산소하고 2대1 결합한 이런 것도 설명 안 되는데, 이유가 다 이런 데서 설명이 돼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해보면, 마그네슘이 Mg 플러스되면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 산소는 전자 2개 얻으니까 얘는 얘 하나랑 얘 몇 개 있으면 돼? 하나 있으면 되지. 그래서 Mg5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하고 얘가 있으면 얘는 3개 잃어버리는데 얘는 몇 개 얻으니까? 그럼 얘 몇 개 있어야 돼? 얘는 2개 있어요. 얘는 3개 있어요. 그 느낌이에요. 항상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잃어버리는 전자의 수랑 이쪽에 있는 애들이 얻는 전자의 수가 뭐야 돼? 똑같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이 법칙을 보통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기 이해 보면 전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한다 해서 이게 이렇게 돼요. 전하는 모종의 법칙. 그래서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일반화 시키면 되냐면, 먼저 얘네들의 뭘 찾냐면 전하량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1쪽에 있는 나트륨 몇 플러스? 1 플러스. 16쪽에 있는 산소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러면 나트륨의 전하량이 1 플러스고 산소가 전하량이 2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개수는 2대 1로 결합해요. 그치? 그러니까 전하량을 뭐 하면 돼? 역수를 취하면 개수가 돼. 그게 전하량 조절이지. 그래서 반드시 이온 결합할 때는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을 결합하는지를 표현을 해야지 식으로 딱 쓸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연습해 볼게요.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연습해 보면, 자 일단 써보자. 1쪽 몇 플러스? 1 플러스. 자 1쪽 1 플러스. 자 2쪽 2 플러스. 2쪽 2 플러스. 13쪽 3 플러스. 13쪽 3 플러스. 오케이? 자 그다음 16쪽 2 마이너스. 17쪽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그럼 전하량이 1대 2다. 결합은 2대 1 이렇게. 전하량이 1대 1이다. 결합은
1대. 전화량이 2대2다 결합은 1대. 전화량이 2대2다 결합은 전화량이 3대2다 결합은 2대3. 전화량이 3대2다 결합은 1대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뭐가 되냐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보통 배웠을 때 굳이 왜 이 금속하고 이 산소가 이게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가 설명이 안 됐던 이유가 다 이만큼을 배워야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 2시간 이상을 러닝타임을 이걸 달려서 몇 가지 결론이 내려야지 뭐 예를 들면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할 때 뭐 Fe2O3가 왜 나오고 Na2O가 왜 나오고 MgO가 왜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해봤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유 결합 하면 아주 1시간 다 끝날 것 같아요.